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우리 지난 시간까지 되게 많은 걸 배운 것 같습니다. 뭐 배웠냐면, 일단은 원자 모형의 역사도 배웠고, 그 원자 모형의 역사를 따라가다 보니까는 이렇게 됐었어요. 뭐냐면, 우리가 어떤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새로운 모형이 자꾸 나오게 됐죠. 근데 이 보호의 원자 모형으로 설명하지 못하는 현상들을 위해서 또 열심히 연구하다 보니 새로운 양자역학이라는 체계도 만들어졌고, 그걸 통해서 현대의 원자 모형까지 나오게 됐습니다. 기억나죠, 여러분? 그래서 정말 중요했던 그거였어요. 이 원자 하나에 존재하는 이 전자들의 에너지 준위라 부르는데, 그 원자가 많이 모이게 되면 고체가 되고, 고체에서는 이 고체에서의 에너지 준위를 보고 뭐라 부른다? 에너지 띠라고 부릅니다. 준위가 모이면은 두꺼워져서 마치 띠처럼 보인다. 그래서 우리는 그 에너지 띠 이론까지 배웠는데 아마 잘 기억날 겁니다. 그러면 이제 비로소 오늘부터 이제 뭘 배울 거냐면, 이 에너지 띠를 우리가 이해했기 때문에 중학교 때 배웠던 이 전류, 전기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되게 기쁘지 않아요? 그때 되게 궁금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전류라고 하면은 전하가 움직이는 건데, 과연 이 전하가 움직인다는 이 전하는 어디서 온 건지, 그리고 어떻게 이 전류가 흐르게 되는 건지 근본이 뭔지 아마 궁금했던 친구들 되게 많을 겁니다. 오늘은 그 근본을 파헤쳐 볼 테니까 되게 기대하시고, 그렇다고 어려운 건 절대 아닙니다. 배운 거를 활용할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에너지띠의 활용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제 중학교 때 배운 전류, 저항 이런 것들을 조금 다시 한번 복습해보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배울 주제는 뭐냐? 에너지띠와 전기 전도성에 대해서 배울게요. 전기 전도성. 자, 전기 전도성이란 말은 쉽게 말해서 이거죠. 전기가 얼마나 잘 통하는지를 나타내는 성질입니다. 그래서 전기 전도성이 크다라고 하면은 전류가 잘 흐르는 거고, 전기 전도성이 작다라고 말하면은 전류가 잘 못 흐르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뭘 배울 거냐면, 이 전기 전도성을 에너지띠를 가지고 띠로 이해를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자, 그러면 이제 이 전기 전도성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서 중학교 때 배웠던 전류, 저항 이런 것들을 조금 한번 복습해 볼게요. 자, 아마 중학교 때 배웠을 겁니다. 전류라고 하면은, 전류는 뭐였냐면은 전하의 흐름이었어요. 전하의 흐름. 근데 알다시피 이 전하의 흐름 중에서도 플러스 전하, 양전하의 흐름을 보고 뭐라 부른다? 이걸 보고 전류의 흐름이라고 배웠습니다. 자, 예를 들면 우리가 물 같은 경우에는 물은 호스를 통해 흐르듯이 이 전류는 그냥 공중에서 막 흐르지 않습니다. 전류는 뭐다? 이 전선이라는 관을 통해서 흐르게 되죠. 그래서 전선을 이렇게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전선은 마찬가지로 뭐다? 원자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원자 핵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여기에 뭐다? 전자가 빠릿빠릿하게 움직이고 있겠죠? 물론 이 전자는 원자보다 훨씬 작아요. 그냥 보기 쉽게 그린 겁니다. 그럼 전자가 만약에 오른쪽으로 이렇게 이동한다고 한다면, 이 전자의 이동의 반대 방향, 이 방향을 보고 뭐라 부르냐면은 플러스 전하의 흐름이라 부릅니다. 그래서 이 플러스 전하의 흐름을 보고 우리는 뭐라 부르냐? 전류라고 부르는 거죠. 기억나죠, 여러분? 플러스 전하의 흐름, 이걸 보고 전류라 부른다. 그래서 이 전류를 정의한 아주 멋진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옴이라는 사람인데, 이 옴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옴의 법칙. 전류는 어떻게 된다? 저항분의 전압이다. 너무 오랜만이죠? 중3 때 아마 전기와 자기할 때 배웠을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복습하는 거니까. 자, 이 의미는 뭐냐면 이거예요. 전류라는 거는, 즉 전하의 흐름이라는 거는 전압에 비례한대요. 마치 이런 거죠. 우리가 그 수도꼭지에 물을 틀 때 보면은 수압이 강할수록 물이 훨씬 더 빨리 콸콸콸 잘 흐릅니다. 마찬가지로 전압이 클수록 전류가 잘 흐르게 되는데, 이때 전류가 흐르는 걸 방해하는 성질을 보고 뭐라 부른다? 저항이라고 불러요. 저항은 전류가 흐르는 것을 방해하는 성질. 그래서 이거를 기호로 표현하면은 전류는 기호로 I죠. I는 R분의 V라고 쓰고, 자, 그래서 이걸 조금 더 한글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뭐냐면, 전압이 클수록, 뭐가 된다? 당연히 전류가 잘 흐르겠죠? 전류가 잘 흐르고, 저항이
클수록 전류가 잘 흐를까요? 저항이 작을수록 전류가 잘 흐를까요?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방해하는 성질이 저항인데 이 전류를 방해하는 성질의 저항인데 저항이 크다? 당연히 전류가 안 흐르겠죠. 그래서 저항이 작을수록 뭐가 된다? 전류가 당연히 잘 흐르겠죠. 그래서 이렇게 전압에는 비례하고 저항에는 반비례하는 게 전류구나. 또 다른 표현으로는 전류는 전압에는 비례하고 저항에는 반비례하구나 라고 우리는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더 깊이 이해해보고 싶은 게 바로 저항이라는 건데 이 저항은 기호로는 R로 써요. 저항을 영어로 레지스트라고 해서 우리는 R로 쓰고 이 저항 R을 정의하기를 뭐라 부른다? 전류를 방해하는 요소를 보고 저항이라 부릅니다. 그럼 전류를 방해한다는 것은 조금 더 깊이 들어간 전자의 움직임을 방해하는 거. 하는 것이 저항이 되겠죠. 예를 들면 어떤 게 저항이 될 수 있냐면 원자 도선에 보면 전기 도선에 보면 원자 핵도 존재하겠죠. 이런 전자가 움직이다가 이런 원자 핵과 부딪히는 것도 저항의 일종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변수가 되게 많습니다. 어쨌든 전자의 움직임을 방해하는 이런 모든 것을 보고 뭐라 부른다? 저항이라 부른다. 근데 아마 기억날 겁니다. 저항도 정의하는 방식이 있어요. 뭐냐면 전기 도선을 통해 저항이 흐른다고 했기 때문에 전류가 흐른다기 때문에 이 전류도 전기 도선에 의해서 결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전기 도선을 이렇게 이쁘게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뭐냐면 전선인데 이 단면적 굵기, 이 단면적을 A라고 하고 이 전선의 길이를 L이라고 합시다. 이때 우리는 중학교 때 배운 거에 의하면은 저항을 어떻게 나타낼 수 있냐면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도선의 굵기가 굵으면 굵을수록 전자가 잘 흐를까요? 잘 움직일 수 있을까요? 아니면은 도선의 굵기가 얇아야 전자가 잘 움직일까요? 당연히 굵어야 전자가 좀 이동할 수 있는 통로가 많겠죠? 그래서 굵기가 굵을수록 단면적이 클수록 오히려 저항은 작아져 버립니다. 그래서 단면적에는 반비례하는 게 저항이다. 근데 전선의 길이가 길면 길수록 전자가 더 많이 이동해야 되겠죠. 그럴수록 저항은 오히려 커진다. 그래서 길이에는 비례하고 전선의 길이에는 비례하고 단면적 굵기에는 반비례하는 게 저항이 됩니다. 물론 이 저항의 단위는 옴이 돼요. 옴의 법칙을 때 그 옴이에요. 옴. 근데 한 가지 의문이 있어요. 뭐냐면 예를 들어 볼게요. 지금 여러분 앞에 똑같은 굵기와 똑같은 길이의 금이 있어요. 금이 있고 또 마찬가지로 똑같은 굵기와 똑같은 길이의 나무 토막이 있다 합시다. 누가 더 전류가 잘 흐를까요? 당연히 금이 잘 흐르겠죠. 금은 금속이니까. 나무는 전류가 안 흐릅니다. 왜? 전류가 안 흐르는 부도체, 비금속이라 부르거든요. 그러면 똑같은 굵기와 똑같은 길이만을 가지고는 저항을 정의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물론 똑같은 금속이라는 가정하에서 길이와 굵기만 가지고 저항을 표시할 수 있지만은 서로 다른 물질을 똑같은 길이만큼 똑같은 굵기만큼 있을 때는 저항을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럼 이때 저항을 조금 더 엄밀하게 비교하기 위해서는 물질이 가지는 고유한 저항값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그래서 이 서로 다른 물질의 저항을 비교하기 위해서 쓰는 저항을 보고 뭐라 부르냐면은 비저항이라 불러요. 저항을 비교해서 정의하는 값이에요. 그래서 이 비저항을 기호로는 로라고 씁니다. 로. 그리스 문자인데 로, RHO라 적거든요. 로라고 읽어요. 쉽게 로. 밀도할 때도 쓰는 기호긴 한데 어쨌든 로라고 읽습니다. 그래서 이 로라는 기호는 우리는 비저항이라 부르고 의미는 이런 겁니다. 뭐냐면 물질이 가지는 고유한 저항값. 그 물질이 가지는 고유한 저항값을 보고 뭐라 부른다? 비저항이라 부른다. 그러면 금속 같은 경우에는 이 비저항값이 엄청 작아요. 근데 반대로 고무라든지 나무라든지 이런 것들은 비저항값이 엄청 크기 때문에 전류가 오히려 안 흐르는 거죠. 똑같은 굵기만큼 똑같은 길이만큼 있어도 비저항이 크니까 전류가 안 흘러버린다. 그래서 이 비저항을 가지고 서로 다른 물질의 저항도 비교할 수 있어요. 그래서 비교할 수 있는 저항이라고 해서 비저항이라 부릅니다. 기억할 수 있겠죠, 여러분? 오케이. 여기까지 이해했으면 이제 이 저항식을 비저항
맞게끔 한번 변형을 해볼게요. 되게 재밌으니까 잘 따라오세요, 여러분. 이제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자, 로 비저항은 어떻게 된다? 단면적은 위로 곱해주고 길이를 나누게 되면은 L분의 저항 곱하기 단면적이 되겠죠? 그럼 이 단위를 보게 되면 어떻게 되냐? 여러분 잘 알다시피 길이 단위는 보통 미터로 씁니다. 미터가 되고 저항 단위는 옴이 되고 단면적, 면적은 길이 곱하기 길이기 때문에 미터 제곱이겠죠. 자,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된다? 미터하고 미터 약분이 되고 옴 곱하기 미터. 그래서 비저항의 단위는 옴 곱하기 미터로서 표현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뭐라 그런다? 우리는 비저항의 단위. 오케이. 기억할 수 있겠죠?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있냐면 이런 걸 생각해 볼게요. 금의 비저항은 대충 얼마냐면 대략 2.4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8승 옴미터. 10의 마이너스 8승이면 엄청 작은 거죠. 그래서 금의 비저항은 너무 작습니다. 저항이 거의 없는 거죠. 그래서 전류가 잘 흐릅니다. 그리고 규소의 비저항은 얼마냐면은 2.3 곱하기 대략 한 10 정도? 그 정도 볼 수 있겠죠. 이게 규소의 비저항이고. 근데 규소보다는 비저항이 훨씬 더 커가지고 전류가 거의 안 흐르는 것. 고무의 비저항은 어떻게 되냐면은 10 곱하기 10의 12승. 대략 10의 13승 정도 되겠죠. 옴미터. 자, 그럼 여기서 비저항을 비교해 봅시다. 누가 더 비저항이 클까요? 당연히 고무가 제일 크겠죠. 고무가 압승. 고무의 비저항이 엄청 크고 그 다음에는 규소가 커요. 그 다음 뭐다? 금이 제일 작겠죠. 비저항이. 그래서 이렇게 비저항이 엄청 작은 이런 금 같은 걸 보고 우리는 금속이라 부르고 금속은 전류를 잘 통하는 물체라고 해서 우리는 도체라고 부릅니다. 또는 뭐라 부른다? 금속, 도체. 오케이. 근데 이 고무 같은 물질은 전류가 거의 안 흘러요. 나무처럼. 비저항이 아주 커서 전류가 안 흐르는 것. 얘를 보고 뭐라 부른다? 부도체라고 불러요. 또 다른 말로는 절연체라 부르기도 합니다. 오케이. 그러면은 어중간한 거, 도체도 아닌 것이 부도체도 아닌 것이 전류가 어중간하게 조금 흐르는 걸 보고 뭐라 부른다? 반은 도체의 성질, 반은 부도체의 성질이라 불러서 반도체라 부릅니다. 그래서 이 반도체가 좀 중요해요, 여러분. 오케이. 그래서 기억해 주시고, 그래서 이렇게 비저항을 가지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겠구나. 이 비저항의 크기를 보고 비저항이 클수록 물체의 저항이 커지고 비저항이 작을수록 물체의 저항이 작아질 수 있겠구나. 그럼 비저항이 클수록 전류가 작게 흐르고 거의 안 흐르고 비저항이 작을수록 전류가 잘 흐르는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비저항은 뭐냐면은 저항의 척도가 됩니다. 저항의 척도란 거는 저항이 클수록 즉 전류가 안 흐른다는 거겠죠. 그럼 반대로 뭘 이해할 수 있냐면 이 저항이 큰 척도를 비저항이라고 한다면 전류가 큰 척도도 한 분이 정의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여러분 잘 따라오세요. 빨간색이 중요하니까. 전류가 잘 흐른다는 것은 뭐냐면 전기 전도성이 좋다는 거예요. 이 전기 전도성이 좋다는 것은 또 다른 말로 하면 비저항이 큰 걸까요? 작은 걸까요? 비저항이 작은 거겠죠? 그래서 비저항은 저항의 척도로 사용될 수 있다면 이 전류가 잘 흐르는 거의 척도도 한번 알아봐야 되겠죠? 그 척도를 보고 우리는 뭐라 부르냐면은 전기 전도도라 부릅니다. 기호로는 시그마. 수학할 때 시그마, 똑같이 읽는 거예요. 시그마. 전기 전도도라 부르고 이 전기 전도도는 뭐냐면 전류가 잘 흐르는 걸 나타내는 척도이기 때문에 전기 전도도가 클수록 전류가 잘 흐르는 거겠죠. 그 말은 뭐다? 비저항이 작은 거겠죠. 그래서 비저항의 역수가 됩니다. 그래서 비저항의 역수가 뭐다? 전기 전도도가 되겠구나 해서 이 전기 전도도의 역수기 때문에 저항 곱하기 단면적분의 길이라고 우리는 표현할 수 있겠죠. 단위는 어떻게 된다? 옴 미터 분의 1이 될 수 있겠죠. 또 다른 표현에는 옴의 마이너스 1승과 미터의 마이너스 1승. 이게 전기 전도도구나.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결론 지으면 될 것 같아요. 전기 전도도가 높을수록 뭐다?
전류가 잘 흐른다. 오케이. 그리고 비저항이 클수록 뭐다? 전류가 잘 흐르지 못한다. 아시겠습니까? 또 다른 말로는 저항이 크다. 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는 뭐다? 전기 전도도라는 것과 비저항이라는 것. 즉, 전기 전도도는 전류가 잘 흐르는 것에 대한 촉도가 될 수 있겠구나라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중요한 건 뭐냐? 전류가 잘 흐르는 건 좋아. 그러면 전류가 어떻게 흐르는 건지, 전류가 흐른다는 것의 본질은 뭔지, 그럼 전류가 흐르는 것은 전하가 움직인다는 건데, 이 전하는 도대체 어디서부터 나와서 어떻게 흐르는 건지가 궁금하죠. 그 근본을 우리는 에너지 D를 가지고 한번 파헤쳐 봅시다. 별 어렵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지만은 에너지 D의 활용이기 때문에 똑같은 내용을 또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배웠던 이 에너지 D에 대해서 구조를 한 번 더 알아보겠습니다. 자, 에너지 D의 구조. 자, 에너지 D는 우리 알다시피 허용된 D가 있었죠. 허용된 D. 허용된 D는 뭐냐면은 전자가 존재할 수 있는 에너지 D. 그럼 그 전자가 존재할 수 있는 에너지 D, 허용된 D 중에 가장 높은 에너지를 가지는 D를 보고 뭐라 불렀다? 우리는 원자 가D라고 불렀죠. 원자 가전자가 모여있는 D, 원자 가D. 그럼 그 원자 가D 바로 위에 있는 D를 보고는 뭐라 불렀죠? 전도 D라 불렀죠. 오케이. 잘 기억하네요, 여러분. 다 들렸습니다. 말하는 거.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여기에 뭐가 있냐면은 원자 가D가 있어요. 오케이. 그리고 원자 가D 바로 위에 있는 D를 보고 뭐라 부른다? 전도 D. 자, 여기서는 원자 가D 밑에 물론 많은 에너지 D가 있겠지만 생략하고 안 적은 겁니다. 오케이. 그럼 이 원자 가D에는 지난 시간에 배웠겠지만은 전자가 빼곡하게 채워져 있겠죠. 물론 조금 있다가 배우겠지만은 도체는 조금 다른 성질을 가집니다. 그건 좀 이따 하고. 어쨌든 이렇게 원자 가D에는 전자들이 빼곡 채워져 있습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 이제 중요한 게 있는데 뭐냐면 이 원자 가D에 존재하는 전자들은 쉽게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하죠.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해요. 왜냐하면 여기서 원자 가D인 전자들은 다른 원자들이랑 결합도 하고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이 원자에게 구속되어 가지고 쉽게 움직일 수 없는 전자들입니다. 아시겠죠? 속박전자라고 부를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전자가 이 전도 D와 원자 가D의 간격인 D틈이라 불렀죠. D 간격. 이 D 간격의 간각이라 적었네. 간격이에요. 간격. D 간격인데 이 D 간격에 해당되는 에너지보다 크거나 같은 에너지를 흡수하게 돼버리면 전도 D로 점핑해서 올라갈 수 있겠죠. 이렇게 전자가 올라갈 수 있을 겁니다. 이때 전도 D에 전이된 전자는 이 전도 D에 공간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럼 오히려 이 원자 가D보다 훨씬 더 자유롭게 전자가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전도 D로 전이된 전자는 오히려 쉽게 뭐 할 수 있다? 움직일 수가 있어요. 오, 대박이죠, 여러분. 따라서 뭘 할 수 있냐? 전자가 쉽게 움직인다. 우리 중학교 때 배울 때 전자가 움직이는 것의 반대 방향으로 흐르는 것이 양전하의 흐름이었고 그게 전류였잖아요. 즉 전자의 움직임이 전류를 만들어내는 거였습니다. 그러면 쉽게 전자가 움직인다. 요 말은 다른 말로 무슨 말이다? 전류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전류를 흐르게 할 수 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전도 D에 있는 전자는 전류를 흐르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여러분? 이때 우리는 한 가지 약속을 한 개 넘어갈게요. 이때 전도 D에 올라가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이 전자를 보고 뭐라 부르냐면 우리는 자유전자라고 부릅니다. 아주 멋지죠, 자유전자. 지난번에 말했지만 이런 거죠. 마치 도비가 집에 있다가 도비 이제 프리하면서 탈출해가지고 자유롭게 된 것처럼 얘도
원자가 띠에 속박되어 있다가 탈출해서 전도띠에 갔을 때 이 전자를 보고 뭐라 부른다? 자유전자라 불러요. 그래서 이 자유전자는 어떤 전자냐? 조금 더 이제 물리학적으로 정의를 하자면 원자가 띠의 전자가 에너지를 얻어서, 이때 에너지라는 건 띠 간격에 해당되는 에너지가 같거나 더 큰 걸 말하겠죠? 에너지를 얻어 뭐다? 전도띠로 전이된 전자를 말해요. 전도띠로 전이된 전자. 이걸 보고 뭐라 부른다? 자유전자라고 부릅니다. 아시겠죠? 그럼 이때 전도띠로 올라간 전자는 조그만 에너지도 쉽게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류를 잘 흐르게 되는 거겠죠. 알겠습니까, 여러분? 오케이. 자, 근데 이 전도띠로 올라가는데 문제는 뭐냐? 이 전자가 전도띠로 올라가게 되면은 전자가 원래 있던 자리가 비게 되겠죠. 이해됩니까? 자, 마치 이런 거죠. 우리가 여러분 학교 교실에 앉아 있습니다. 의자에 앉아있다가 여러분이 일어나가지고 밖에 나갔어. 그럼 여러분이 앉아있던 자리는 비게 되겠죠. 그럼 그 비어있는 자리는 어떻게 되냐, 그거지, 여기서. 그러면 원자 가띠에 원래 있던 전자가 이 자리는 전자가 채워져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성질을 띠고 있었어요. 근데 전자가 가버렸네? 상대적으로 전자가 가버리니까 상대적으로 마이너스 있던 게 뭐다? 상대적으로 플러스가 돼버리겠죠. 그래서, 전자가 있다가 없어진 빈 자리. 그럼 전자가 없어진 자리, 빈 자리이기 때문에 뭐라 부르냐면은 빈 자리, 구멍이겠죠? 구멍인 구멍인데 마이너스 전자가 빠져나가서 만들어진 구멍, 상대적으로 플러스 성질을 가지는 구멍. 그래서 이걸 보고 뭐라 부르냐면은 양공이라 불러요. 양성자 구멍, 양공. 그래서 양공이라고 부르고, 이 양공은 어떤 구멍이냐면 전자의 전이로 인해서 뭐다? 어떻게 된다? 생기는 빈자리. 알겠죠, 여러분? 오케이. 그래서 얘는 앞에서 우리가 이제 그 중학교 때 전자가 움직이는 반대 방향으로 플러스 하나가 움직인다고 했잖아요. 엄밀히 말하면 플러스 하나는 아니고, 이 전자가 움직이고 난 이 빈자리가 전자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겁니다. 뭐냐면 전자가 이렇게 움직이는 빈자리 생기겠죠? 이 빈자리는 왼쪽에는 전자가 메워요. 그러면 또 플러스 빈자리는 왼쪽으로 이동하는 거겠죠. 이렇게 플러스 전하를 띠는 빈자리가 움직이는 것, 그 양공이 움직이는 게 우리는 전류라고 부르는 겁니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플러스 전하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게 뭐다? 이 양공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개념, 자유전자라는 것과 양공이라는 것 꼭 기억해 주시고,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있는 전자가 올라가게 된다? 그러면 또 밑에 있는 전자가 이 자리를 메우겠죠. 그럼 이 양공은 아래쪽으로 이동할 수 있는 거겠죠. 이런 식으로 양공은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전자의 움직임의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게 뭐다? 양공이겠죠?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여기까지 내용을 한번 이런 걸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뭐냐면 원자가 띠에서 전도띠로 전자가 쉽게 이동하게 되면은 전류가 잘 흐르는 거겠죠. 근데 원자가 띠에서 전도띠로 전자가 이동하지 못하는 것은 오히려 자유전자를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전류가 흐르지 못하는 거겠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 뭐냐면 이 원자가 띠에서 전도띠로 얼만큼 전자가 잘 움직이냐에 따라서 자유전자가 만들어지냐 만들어지지 않냐를 결정할 수가 있고, 그 말은 전류가 잘 흐르냐 흐르지 못하냐를 결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겁니다. 뭐냐면 원자가 띠에서 전도띠로 전자가 쉽게 이동한다. 이건 뭐냐면은, 이거 말은 다시 말로 뭐냐면은 자유전자가 쉽게 만들어지겠죠? 오케이. 그럼 이 자유전자가 쉽게 만들어진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전류가 잘 흐른다는 거겠죠. 왜냐하면은 자유전자는 전류를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전류를 흐르게 할 수 있는 게 자유전자인데, 이 자유전자가 쉽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전류가 잘 흐르는 거겠죠. 이러한 성질을 가진 물체를 보고 뭐라 부른다? 우리는 도체라고 불러요. 도체. 오케이. 자, 근데 원자가 띠에서 전도띠로 전자가 이동하지 못하는 것도 있어요.
이동하지 못한다는 것은 자유전자가 만들어질까요? 자유전자가 만들어지지 못할까요? 네, 자유전자가 안 만들어진다는 거죠. 물론 엄청나게 큰 에너지를 흡수함도 가능하겠지만 어쨌든 자유전자는 안 만들어진다. 그럼 이런 형태를 보고는 뭐다? 우리는 당연히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흐르지 못함. 얘를 보고는 이러한 성질을 가진 물체를 보고는 뭐라고 부를까요? 아까 봤지만 나무 같은 것, 고무 같은 것 부도체라 부릅니다. 또 다른 말로는 절연체라 불러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렇게 부도체, 절연체라고 부르고,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냐면 원자가띠에서 전도띠로 전자가 어느 정도 이동해요. 어느 정도. 그러니까는 도체와 부도체의 중간쯤이겠죠? 그러면 이 말은 자유전자가 어느 정도 만들어지겠죠? 이 말은 전류가 어느 정도 흐르는 거겠죠?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오케이. 그럼 이걸 보고는 뭐라 부르냐? 도체와 부도체의 반반 가지는 성질, 중간쯤 어중간한 성질, 얘를 보고 뭐라 부르냐면 우리는 반도체라 부릅니다. 우리나라가 반도체 강국이죠. 반도체. 그래서 이 반도체가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다음 시간에는 이 반도체만 가지고 한 차시를 다룰 거기 때문에. 아시겠죠? 자, 그럼 여러분 이제 이해해 봅시다. 도체와 부도체와 반도체를 구분짓는 건 뭐냐면 원자가띠에서 전도띠로 전자가 얼만큼 쉽게 이동하냐, 못 이동하냐, 그 차이겠죠. 그 말은 원자가띠에서 전도띠로 전자가 쉽게 이동하냐, 이동하지 못하냐는 이 전도띠와 원자가띠에 해당되는 띠틈, 띠 간격에 따라서 결정이 돼요. 띠 간격이 너무 작거나 아예 없어버리면 전자가 쉽게 이동하겠죠. 근데 띠 간격이 너무 멀어버리면 전자가 못 가겠죠. 띠 간격이 어느 정도 조금 작게 존재하면은 전자가 이동할 수 있겠죠. 그래서 뭐냐? 이 도체와 부도체와 반도체를 결정내는 조건은 뭐냐? 띠 간격이 결정하구나. 즉, 원자가띠와 전도띠 사이의 에너지 차이가 결정하구나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그래서 이 문장을 딱 이해해주면 이제 그 다음 이해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원자가띠에서 전도띠로 얼마나 잘 이동하는지는 뭐가 결정한다? 띠 간격. 오케이. 띠 간격은 다른 말로 하면 띠 틈이라고도 합니다. 오케이. 띠 간격이 뭐다? 이 결정한다. 그래서 우리는 이 띠 간격의 차이, 에너지 차이에 따라서 도체와 부도체와 반도체로 구분짓게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그래서 이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이 전류라는 것 아주 약간 추상적인 것도 같기도 하고 뭔가 와닿지도 않았던 그런 것들을 지금은 구체화시키고 좀 더 엄밀하게 깊이 원리를 깨달아가는 과정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첫 번째 도체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체. 도체가 도대체 뭐냐? 우리는 이해해야 되겠죠. 도체는 뭐냐? 아까도 말했지만은 전류가 아주 잘 흐르는 물질. 흐르는 물질, 성질을 가진 물질. 어쨌든 얘를 보고 뭐라 부른다? 우리는 도체라고 한다는 거지. 아시겠습니까? 그럼 도체는 전류가 잘 흐르는 물질. 전류가 잘 흐른다는 것은 뭐냐면 이 전도띠와 원자가띠 사이 간격이 거의 없어요. 아니, 그냥 없어. 그냥 겹쳐져 있습니다. 뭐냐면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여기에 원자가띠가 있고 요 위에 뭐가 있냐면은 이쯤 아니지. 이게 있겠죠? 이렇게. 얘가 뭐냐면 전도띠예요. 전도띠. 그리고 여기 밑에 있는 얘는 뭐냐면은 원자가띠예요. 오케이. 이게 원자가띠와 전도띠가 서로 겹쳐져 있는 형태를 가집니다. 너무 가깝다 못해 겹쳐져 있어요. 원자가띠와 전도띠가 겹쳐져 있어요. 아시겠죠, 여러분? 겹쳐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이렇게 겹쳐져 있기 때문에
이 원자가 띠가 전도띠를 너무 쉽게 이동할 수 있겠죠. 그냥 바로 옆집 친구죠. 옆집 친구. 옆집이 옆집. 쉽게 이동하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되게 중요해요. 이거. 상온.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상온이면 25도 C 정도 되겠죠. 상온에서도 전자가 쉽게 어디 이동할 수 있다? 쉽게 전도띠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여러분? 이렇게 상온에서도 전자가 쉽게 전도띠로 이동한다. 그래서 도체는 우리 앞에서 배울 때는 원자가 띠에 전자가 빽빽하게 다 채워져 있다고 배웠잖아. 그쵸? 도체는 이렇게 쉽게, 너무 쉽게 이동하기 때문에 원자가 띠에 전자가 뭐다? 일부만 차 있어요. 왜냐면 일부분은 그냥 쉽게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도체의 성질이겠구나. 뭐냐면 원자가 띠에 전자가 일부분만 채워져 있다. 알겠죠, 여러분? 오케이, 꼭 기억합시다. 이런 거 선지에 잘 나옵니다. 모의고사 같은 기억, 니은, 지구 고르는 곳에서. 그래서 도체라는 거는 전류가 잘 흐르는 물질이고 전도띠와 원자가띠가 서로 겹쳐져 있기 때문에 뭐다? 전자가 상온에서 쉽게 전도돼 이동하는구나. 그래서 원자가띠에는 뭐다? 전자가 일부분만 채워져 있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우리는 이제 서술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라 적었냐면은 띠 간격이 없어서 띠 간격 아예 없는 거예요. 겹쳐져 있으니까. 오케이. 약간의 에너지만으로도 여기 상온이라는 것도 열 에너지겠죠? 이게 약간의 에너지를 가해주는 겁니다. 약간의 에너지만으로도 쉽게 전자가 전도띠로 이동하게 됩니다. 알겠죠, 여러분? 오케이. 그래서 이 전도띠로 쉽게 이동한다는 것은 당연히 전류가 잘 흐른다. 아시겠죠, 여러분? 전류가 잘 흐르는 거예요. 자, 이 전류가 잘 흐른다는 것은 아까 말했지만 전기 전도도가 크다라는 크다는 말이겠죠? 따라서 전기 전도성, 전류가 잘 흐르는 성질, 전기 전도성이 크다. 그리고 이 전기 전도성이 크다는 것은 저항이 매우 작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할 수 있겠죠? 오케이. 자, 근데 이거하고 비교해서 한 가지 알아둬야 될 게 있어요. 자, 도체는 이 전자들이 원자가띠에서 전도띠로 쉽게 너무 잘 이동합니다. 잘 이동해서 전도띠에서도 전자가 쉽게 이동하겠죠. 이게 뭐냐면 도체인데 신기하게도 이 도체에다가 열을 가한다고 생각합시다. 온도를 높여요. 온도를 높이가지고 온도를 계속 올리다 보면은 이 원자들에 있는 전자도 막 움직이겠죠. 전자도 운동성이 엄청 활발해질 거예요. 근데 그것도 그렇지만 원자 안에 있는 원자 핵 또한 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럼 오히려 너무 운동이 활발하다 못해 전자가 흘러가는 걸 방해해버려요. 누가?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은 이 전자가 움직이는 것이 방해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서술을 할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온도가 높아질수록 뭐가 되냐면은 전자의 운동이 활발해지고 그리고 원자 핵 또한 약간 움직이게 되겠죠? 아시겠습니까? 원자핵도 살짝 움직이게 돼요. 오케이. 그럼 이게 오히려 뭐가 되냐면은 전자의 흐름을 방해하게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말은 뭐냐면은 전류가 작게 흐른다는 거겠죠. 이 말은 저항이 커진다라고 말합니다. 알겠습니까? 오히려 도체는 상온에서는 전류가 잘 흐르지만 오히려 온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오히려 저항이 더 커져서 전류가 잘 안 흐르는 성질을 가지네. 도체가 가지는 정말 특이한 성질이지만 너무 중요한 성질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 성질을 모의고사에서는 어떻게 서술하냐면 이 서술하는 문장을 알아야 돼요. 모의고사에서 기역, 니은, 지읒 같은데 이렇게 많이 서술합니다. 뭐냐면 온도가 높아질수록 전자의 운동이 활발해지고 또 전류가 잘 흐르면서 저항이 커지겠죠. 이 저항이 커지는 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저항이 커지면 전류가 안 흐르는 것인데
전류가 잘 흐르는 것은 원자 갓뒤에서 전도띠로 전자가 많이 넘어가는 거잖아요. 맞죠? 그 말은 전류가 잘 흐른다, 즉 원자 갓뒤에서 전도띠로 전자가 많이 올라간다. 이 말은 뭐냐면 전도띠에 전자가 많이 생기게 되고 원자 갓뒤에 양공이 많이 생기는 것이 전류가 잘 흐르는 거예요. 맞죠?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 정리를 하자면 전류가 잘 흐른다. 요 말을 조금 더 이제 이 양공과 자유전자를 표시하자면 전도띠에 자유전자가 많아지고 원자 갓뒤에 양공이 많아지는 것. 이것이 뭐다? 우리는 전류가 잘 흐르는 것이라 이해할 수 있겠죠. 왜? 전류가 잘 흐른다는 것은 원자 갓뒤에 있는 전자가 전도띠로 넘어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원자 갓뒤에 있는 전자가 전도띠로 많이 갈수록 전류가 잘 흐르는 것인데 그만큼 원자 갓뒤에 뭐다? 이 전자의 빈자리, 양공이 많이 생기겠죠. 그만큼 전도띠에도 전자가 많아진다는 사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전류가 잘 흐르지 않는 것, 온도가 높을수록 도체에서는 전류가 잘 흐르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온도가 높아질수록 뭐다? 전류가 잘 흐르지 않음. 요 말은 이렇게 서술될 수 있습니다. 전도띠에서 뭐다? 자유전자가 줄어들겠죠. 오케이. 전도띠의 자유전자가 줄어든다. 또 다른 표현은 뭐다? 원자 갓뒤에 양공이 줄어든다. 알겠죠, 여러분? 원자 갓뒤에 양공이 줄어든다는 건 그만큼 전자들이 많이 이동하지 않는다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온도가 높아질수록 전류가 잘 흐르지 않는 것, 이거를 자유전자와 원자 갓뒤 양공으로서 표현하는 것도 여러분 잘 기억해야 돼요. 이런 거 모의고사에서 아주 자주 서술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뭐다? 도체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도체에 대해서 예를 들자면 주로 어떤 게 있냐면 금속 위주, 뭐 금, 은, 철, 구리 등의 금속이 뭐다? 우리는 잘 알고 있는 도체가 되게 되겠습니다. 할 수 있겠죠? 어려운 거 없죠, 여러분? 오케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해해주면 좋을 것 같고, 자, 도체에 대해서 배웠으면 두 번째 뭘 배워야 될까요? 이제는 부도체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되겠죠? 두 번째, 부도체. 다른 말로 하면은 절연체. 오케이. 아시겠죠, 여러분? 좋습니다. 자, 그럼 이 부도체, 절연체는 뭐냐면 전류가 흐르기 어려운 물질이에요. 자, 이 부도체의 구조를 잠깐 살펴보면 에너지띠의 구조는 이렇게 됩니다. 얘가 원자 갓띠 위에 있는 띠를 보고 뭐라고 했다? 전도띠. 이 원자 갓띠와 전도띠의 간격이 엄청 커요. 띠 간격이 너무 커서 뭐다? 전자가 이동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전자가 위로 전도띠로 이동이 불가능합니다. 그럼 전자가 이동 불가능하네? 전자가 자유전자로 될 수가 없네? 따라서 뭐다? 얘는 전류가 흐를 수 없겠구나. 이게 부도체, 절연체가 되겠죠. 그래서 이 절연체 같은 경우에는 원자 갓뒤에 전자가 꽉꽉꽉 메워져 있겠죠. 쉽게 이동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원자 갓뒤에 뭐다? 전자가 가득 메워져 있다라고 우리는 이해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여러분? 자,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이렇게 될 수 있겠죠. 띠 간격이 매우 넓어서 뭐가 된다? 전자가 전도띠로 올라갈 수가 없어요. 알겠죠, 여러분? 오케이. 이 말은 다른 말로 뭐다? 전기 전도성이 뭐다? 매우 작다는 거겠죠? 매우 낮다, 매우 작다. 그럼 이 말은 또 다른 말로 뭐다? 전기 저항이 매우 크다.
아시겠죠, 여러분? 오케이, 좋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우리 온도에 대한 이야기도 했었는데, 자, 부도체 같은 경우는 전자가 진짜 이동이 없는 거예요. 그냥. 근데 신기하게도 온도를 높여주면 높여줄수록 얘는 아예 운동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전자의 움직임에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온도가 높아질수록 오히려 부도체는 뭐다? 전류가 흐르게 되는 성질을 가져요. 근데 이 온도가 높다는 것보다 부도체에서는 한 몇백 도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의미는 없지만 그래도 부도체 같은 경우는 온도가 높을수록 오히려 뭐다? 도체하고 다르게 전자의 운동이 활발해져서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도체랑 반대죠. 도체는 처음에 원래 활발했는데 온도를 가하니까 너무 활발해져서 오히려 움직임 방해를 준 케이스라면 부도체 같은 경우는 원래 움직임이 없어. 근데 열을 가했더니 원래 움직임이 없는 상태에서 조금 움직임을 줘가지고 오히려 전류를 흐르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 말은 뭐다? 저항이 줄어든 것이겠죠? 아시겠죠, 여러분? 이 말은 뭐다? 온도가 높을수록 저항이 줄어들구나. 전류가 잘 흐르는구나. 기억할 수 있겠죠? 이거를 모의고사 같은 데서는 이렇게 서술할 수 있겠죠. 뭐냐면 온도가 높을수록 뭐가 된다? 전도띠의 똑같은 부도체 내에서 말하는 거예요. 전도띠의 전자는 증가하겠죠? 그리고 원자 가띠의 양공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증가하겠죠. 온도가 높을수록. 왜냐하면 온도가 높을수록 전류가 잘 흐르게 되는 거니까. 근데 다시 말하지만은 부도체에서 이 전류가 흐르기 위해 필요한 온도는 거의 몇백 도 올라가야 됩니다. 절대 온도로 한 500켈빈 이상이 되니까는 엄청나게 높은 온도겠죠. 그래서 크게 의미는 없어요. 의미는 없지만 그래도 알아는 둡시다. 그래서 이 온도가 높을수록 전자의 운동이 활발해져서 전류가 잘 흐르는 거는 주로 반도체에서 많이 이용해요. 반도체에서는 온도에 대해서 전류 움직임이 민감해지기 때문에. 그러나 도체에서는 뭐다? 온도가 높아질수록 오히려 저항이 크게 되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거 기억합시다, 여러분. 오케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 부도체의 예시로는 주로 뭐가 있냐면은 뭐 고무라든지 나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유리 뭐 이런 것들 부도체가 될 수 있겠죠. 자, 세 번째 마지막 정리하기를 부도체와 도체의 반쪽짜리 성질을 가지는 반도체. 말 그대로 반도체입니다. 절반이 도체라는 거겠죠. 얘는 뭐냐면 도체와 부도체의 중간 성질을 가져요. 오케이. 우리나라가 반도체 강국이죠. 자, 이거는 반도체는 여기에 원자 가띠가 있으면은 오히려 이 부도체보다 조금 더 전도띠가 가까이 있습니다. 한 이 정도? 조금 더 가기 쉽겠죠. 이렇게 전도띠가 존재하는 게 뭐다? 반도체구나. 그래서 요 띠 간격이라고 부르죠. 이거 띠 간격, 띠 틈, 띠 간격이 좁아요. 그래서 전자가 쉽게 이동할 수 있겠죠. 쉽게라기보다는 조금 더 뭐다? 수월하게 이동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전도띠랑 겹쳐져 있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원자 가띠에 뭐다? 전자가 다 채워져 있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오케이, 좋습니다. 자, 얘도 한번 우리 정리를 해봅시다. 띠 간격에 대한 개념. 자, 띠 간격이 좁아서 일정량의 에너지를 흡수하면 여기서 일정량의 에너지라는 것은 띠 간격보다 더 크거나 같은 에너지를 말하겠죠? 일정량의 뭐다? 에너지를 흡수하면 어떻게 될까요? 전도띠로 전이하겠죠. 아시겠습니까? 일정량의 에너지 흡수하면 전도띠로 전이하게 된다. 오케이. 근데 중요한 거 뭐냐면 도체보다는 전기 전도성이 작아요. 아시겠죠? 오케이. 근데 부도체보다는 커요. 오케이.
이것이 뭐냐면은 반도체가 가지는 성질입니다. 여러분 기억할 수 있겠죠? 오케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온도에 대한 성질인데, 자, 아까 부도체 같은 경우는 온도가 좀 많이 한 몇백 도씩 가해져야지 전류가 흐르겠지만 반도체는 달라요. 반도체는 흔히 뭐 한 20, 30, 40도만 넘어가도 전류가 흐르기 시작하거든요. 즉 온도가 높을수록 얘도 마찬가지예요. 온도가 높을수록 전자의 운동이 활발해지겠죠? 왜냐하면 도체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했지만 원래 활발하던 것이 더 활발해지니까는 전자가 움직이는 것에 방해가 되게 됩니다. 근데 부두산화 반도체는 반도체 또한 뭐다? 원자가 띠 전자가 꽉꽉 메워져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렇게 활발한 전자가 아니에요. 자유전자가 아니겠죠. 근데 온도를 가해주니까는 활발하지 않은 전자가 오히려 활발하게 되어서 전류가 흐르게 되는 성질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자의 운동이 활발해지고 그 말은 뭐다? 전류가 흐르게 됨. 이 말은 뭐냐면 오히려 저항이 줄어들게 되겠죠. 알겠죠, 여러분? 오케이. 이 저항이 줄어든다는 건 전류가 흐르게 되는 거겠죠? 이 말을 모의고사에서는 또 수능이라든지 이런 데서 어떻게 표현하냐? 온도가 높아질수록 뭐다? 전도띠의 전자는 증가하겠죠? 또 뭐다? 원자가 띠의 양공이 증가하겠죠. 이 말이 뭐다? 자유전자가 많이 만들어지고 그만큼 양공도 많이 생긴다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기억할 수 있겠죠, 여러분? 그래서 온도가 높아질수록 저항이 커지는 것은 도체, 온도가 높아질수록 저항이 작아지는 것은 반도체와 부도체. 기억합시다. 그래서 온도가 높아질수록 저항이 커지는 것은 뭐다? 오히려 도체가 저항이 커져요. 근데 온도가 높아질수록 오히려 저항이 작아지는 것은 뭐다? 부도체와 반도체라는 사실. 이해할 수 있겠죠,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은 이 전류에 대해서 전기가 흐르는 거, 전류를 잘 흐르게 하는 물질은 도체, 안 흐르는 거는 부도체. 중간쯤 흐르는 것은 반도체, 도체와 부도체와 반도체를 에너지띠를 가지고 이해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잘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거에 관련된 문제를 풀고 우리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푸셨죠, 여러분? 자, 두 문제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그림은 고체 A와 B의 에너지 D 구조를 나타낼 것이다. 자, A와 B는 각각 도체와 절연체 중 하나래요. 보자마자 바로 알 수 있겠죠? A가 뭘까요? A가 우리는 알다시피 절연체겠죠? 그리고 B는 원자가 D와 전도띠가 겹쳐져 있는 B가 뭐다? 당연히 도체겠죠. 그리고 색칠한 부분은 에너지 전자가 차 있는 것을 나타낸 것이다. 원자가 D에 전자가 차 있겠죠. 가득 차 있다는 말이 안 했던 게 뭐냐면 그냥 차 있다고 표현한 게 절연체 같은 경우는 원자가 D에 전자가 가득 차 있겠죠. 근데 도체 같은 경우는 원자가 D에 가득 차 있는 게 아니라 일부분만 차 있습니다. 그래서 색칠한 부분은 에너지 D에 전자가 그냥 차 있다라고만 표현한 거겠죠.
오케이, 옳은 것을 고르라. 기억 보겠습니다. A는 절연체이다. 맞는 말이겠죠? 절연체. 원자가 띠와 전도띠의 틈이 큰 거 절연체. 오케이. 니은 A에서 원자가 띠의 전자가 여기는 전자가 뭐다? 전도띠로 전이하려면은 띠틈 이상의 에너지를 얻어야 한다. 맞죠, 여러분? 띠틈하고 같거나 띠틈보다 큰 에너지, 즉 띠틈의 이상의 에너지를 얻어야 한다. 니은도 맞는 표현입니다. 자, 디귿. B에는 도체겠죠? 도체에는 상온에서 원자 사이를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전자들이 많다. 즉 상온에서 뭐다? 원자 사이를 자유롭게 이동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자유전자겠죠? 원자 사이를 자유롭게 이동해야지 뭐다? 전자 계속 이동한다? 우린 전류가 흐른다 라고 표현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원자 사이를 자유롭게 이동한다. 얘는 자유전자고, 이 자유전자의 출처는 뭐다? 원자가 띠에서 올라온 전도띠로 올라온 자유전자. 요것을 말하는 거겠죠? 그래서 전자들이 많은 거겠죠. 왜? B는 도체이기 때문에. 따라서 디귿도 많은 표현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답은 기은, 니은, 디귿 5번이겠죠.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오케이. 여기서 말하는 원자 사이를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전자. 얘는 자유전자고, 출처는 어디다? B의 도체에 있는 전도띠에 존재하는 전자겠죠. 이 전도띠에 있는 전자는 조그만 에너지로도 쉽게 원자를 이동할 수 있겠죠. 오케이,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볼게요. 그림은 고체 A, B, C의 에너지 띠 구조랍니다. 딱 이걸 보는 순간 우리가 뭘 판단되냐? A, B, C는 도체, 반도체, 절연체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여기까지 보는 순간 바로 판단이 서야 돼요. A는 뭐다? 띠틈 간격. 이 띠 간격이 제일 크네. 뭐다? 당연히 절연체겠죠. 그리고 띠틈 간격이 어중간한 조금 작은 얘는 뭐다? 반도체겠죠. 오케이. 근데 띠틈 간격이 아예 없는 겹쳐지는 얘가 뭐다? 당연히 도체겠죠. 알겠죠, 여러분? 오케이. 색칠한 부분은 에너지 띠의 전자가 차 있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오케이. 자, 봅시다. 기억. A는 절연체다. 당연히 맞죠. 기억 맞고. 니은. 상온에서 전기 전도성은 B가 C보다 좋냐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상온은 우리가 아는 25도씨, 우리가 그냥 살고 있는 평상시 온도예요. 이 온도에서는 도체만이 뭐다? 전자가 원자가 띠에서 전도띠로 쉽게 이동할 수 있고, 반도체나 절연체는 상온에서는 쉽게 이동하지 못합니다. 조금 더 온도를 많이 가해줘야지 이동할 수 있겠죠? 절연체 같은 경우는 더 많이 가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상온에서 전기 전도성은 C가 B보다 좋아요. B가 C보다 좋은 게 아니라 도체가 반도체보다 좋겠죠? 따라서 니는 땡입니다.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오케이, 좋습니다. 자, 디귿 보겠습니다. 디귿. 온도가 높을수록 B에서 양공의 수는 줄어드냐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B는 뭐냐면 뭐다? 반도체죠? 반도체는 온도가 높아질수록 전기 전도성이 어떻게 될까요? 높아지겠죠? 즉 전류가 잘 흐르는 겁니다. 즉 전기 전도가 높다는 것은 전류가 뭐다? 전류가 잘 흐르겠죠? 이 전류가 잘 흐른다는 것은 뭐냐면 양공의 수가, 즉 원자가 띠에는 양공의 수가 줄어드는 걸까요? 늘어나는 걸까요? 전류가 잘 흐른다는 것은 뭐다? 양공이 전도띠로 많이 넘어가야 되겠죠. 즉 뭐다? 양공의 수가 오히려 늘어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럼 디귿은 틀린 표현이 되겠죠. 그러면 온도가 높을수록 양공의 수가 줄어드는 것은 뭐다? 오히려 C, 도체가 되겠죠. 도체는 온도가 높아질수록 전류가 잘 안 흐르게 되고 오히려 양공의 수가 줄어드는 결과를 가져오겠죠. 알겠죠, 여러분? 그래서 디귿을 말하는 거는 뭐다? C가 오히려 디귿을 맞는 거겠죠. 근데 B는 양공의 수는 줄어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증가한다. 왜? 온도가 높을수록 전류가 증가하기 때문에. 할 수 있겠죠. 따라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이해하시고 복습 열심히 하시고 또 여러분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겠죠?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 봅시다.